대한민국이 틀렸습니다. 우리 군은 국방부 대신 포방부라는 별명이 생길 정도로 포병 전력 확보에 노력을 쏟고 있었습니다. 질적 우위를 중심으로 병력을 구성하는 대한민국이지만 적어도 포병 전력에서만큼은 전 세계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많은 물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방백서 기준 미국이 보유한 야포의 총수량은 2,337대입니다. 반면 한국이 보유한 야포의 총수량은 미국의 2.5배가 넘는 무려 6,000대에 달합니다. 자그마치 98배나 차이가 나는 국토 면적을 생각한다면 한국의 야포 보유량은 기형적일 정도로 많은 것입니다. 이는 마치 콩나물 시루처럼 전국토의 포병 전력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요. 이런 압도적인 물량 차이는 비단 미국뿐만이 아닙니다. 심지어 물량 공세가 기본 전력인 중국도 기껏해야 4,642대에 불과한데요. 포병은 한국이 거의 유일하게 전 세계를 대상으로 질적, 수적 우위를 동시에 차지하고 있는 우리 군의 핵심 병가입니다. 이처럼 다른 나라들은 감히 범접할 엄두조차 낼 수 없는 대한민국의 막대한 포병 전력은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훌륭한 지역과부 전략입니다. 쉽게 말해 원거리에서 특정 지역을 초토할 수 있는 화력인데요. 호시탐탐 남침을 노리는 중국 북구 정구의 20만 대군이든 북한이 주장하는 110만 대군이든 휴전선을 넘는 순간 하늘을 뒤엎을 듯 쏟아지는 무자비한 우리의 폭격 화망을 뚫어야만 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포병 전력은 최강의 방패이자 동시에 가장 날카로운 창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 모든 상황이 뒤집히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포격 전술의 패러다임이 뒤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군과 마찬가지로 대규모 포격 화망을 추구하는 러시아군이 수십 수백 발의 포탄을 퍼부어야 빠듯이 작은 전과 하나를 올리는 반면 우크라이나군은 매 순간 한 발 한 발의 포격이 괴멸적인 전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도저히 대등한 전투가 불가능할 정도인데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 우크라이나군이 기존 포격전의 세대 교체를 시도 중인 것입니다. 과거부터 무자비한 대규모 포격을 계획 중인 우리 군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충격적인 상황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러시아를 무너뜨린 우크라이나군의 포격 전술에 숨겨져 있던 비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선진 포격전이 얼마나 위력적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우크라이나군과 러시아군 양측의 포병 전력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같은 소련 출신 국가로서 상당 부분 같은 무기 체계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가장 단적인 예로 2S-19 무스타-S가 있습니다. 무스타는 전장 7.1m, 전폭 3.3m, 전고 2.9m의 차체에 152.3mm 곡사포를 얹은 러시아군의 주력 자주포 중 하나입니다. 42톤의 중량에 840마력 디젤 엔진을 탑재해서 최고 속력이 시속 60km로 다소 느린 편이지만 대신 주행거리가 500km나 되기 때문에 부족한 기동력을 메우고 있습니다. 게다가 분당 6에서 8발 개량형인 무스타 SM의 경우 분당 최대 10발의 연사가 가능해서 넓은 범위를 제압하는데 대단히 효과적인데요. 하지만 사거리가 짧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무스타는 항력 감소탄 발사 시 29km, 로켓 추진탄 사용 시 36km가 최대 사거리입니다. 그래도 무스타가 1989년에 취역하기 시작했다는 걸 감안하면 이는 충분히 준수한 성능입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 전까지 이 무스타를 무려 800여 대를 보유하고 있었는데요. 무스타는 소련 시절 제식화된 자주포였고 우크라이나 또한 적은 수량이지만 무스타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주력 자주포의 종류는 두 국가가 서로 비슷했던 건데요. 물론 러시아가 침공하면서 독일의 펜자하우비츠, 프랑스의 세자르, 폴란드의 AHS 크라프 등 다수의 서방 세계 자주포가 우크라이나에 지원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자주포들이 아무리 뛰어나봐야 성능 하나만으로 전황을 획기적으로 뒤집을 수는 없습니다. 더군다나 일본은 무스타와 비교해도 별로 나을 게 없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그것이 바로 미국이 지원한 M109 자주포입니다. 1963년 개발된 M109는 전장 9.1m, 전폭 3.1m, 전고 3.2m의 차체에 승무원은 6명이나 필요한 구식 자주포인데요. 최대 속력도 시속 56km에 불과하고 그나마 가동 범위도 350km가 한계입니다.
심지어 최대 사거리는 러시아의 무스타보다 더 열악합니다. M109는 일반고 폭탄을 사용할 시 최대 사거리는 고작 18.1km, 로켓 추진탄을 사용해도 23.5km가 한계입니다. 그리고 이마저도 일본의 최대 4발을 발사하는 게 고작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세계 평균화된 자주포 전력입니다. 사실 그동안 우리가 너무 K9 같은 괴물 자주포에만 익숙해져 있어서 그렇지 이 정도의 전력도 감지덕지한 나라가 많습니다. 그나마 미국은 M109를 수십 년 동안 개량해서 M109A6 팔라딘을 주력 자주포로 사용하고 있었지만 기본 토대부터가 K9과 비교할 바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는 우크라이나의 포병 전력이 러시아군보다 절대적인 우위를 선점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실제로 우리 군에서 추정한 러시아의 자주포 보유량은 치장물자까지 모두 합쳐 무려 5,870대에 달하는 반면 우크라이나는 아무리 잘 쳐줘봐야 러시아의 8분의 1에 불과한 720여 대가 고작이었습니다. 심지어 여기에 견인포와 박격포, 포병 전력의 일부분인 다연장 로켓까지 합치면 두 나라의 전력 차이는 프로복스와 갓나나이와 다를 게 없을 정도입니다. 그도 그렇게 러시아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대한민국보다 많은 물량의 포병 전력을 보유한 나라이며 단순히 눈에 보이는 전력만으로만 비교했을 때 이론상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우크라이나가 승리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전쟁 초기 대부분의 군 전문가가 러시아의 빠른 승리를 예견했던 것이고 모두 러시아군의 처참한 패배에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크라이나군은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전력 차이에도 불구하고 포격전에서부터 러시아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고 있는 것일까요? 정답은 선진화된 포병 전술 교리에 있습니다. 러시아군의 포병 교리는 대규모 화망 사격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화망이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대공 화망이 아니라 그물처럼 짜인 화기의 사격 범위를 말하는데요. 제2차 세계대전 소련군 시절부터 이어져 내려온 러시아의 포병 교리는 정밀도가 떨어지더라도 대규모 화망으로 대단위 면적 제압의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런 포격 방식은 종심이 짧고 표적도 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효과적이지만 문제는 대충 헤르손 시 전역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라는 식으로 포탄을 쏘아붙이다 보니 참호, 엄폐물 등에 숨은 우크라이나군을 제압할 수 없던 것입니다. 이런 부정확한 포격은 막대한 포탄의 소모로 이어지고 결국 지금에 와서는 포탄이 없어 야포를 올려야 하는 참혹한 지경까지 이르렀는데요. 사실 러시아군이 유독 대규모 화망 구축에 집착하긴 했지만 포격의 개념 자체는 전표적이 아니라 면표적을 노렸기 때문에 그리 틀린 것도 아닙니다. 포격이라는 특성상 최소 10에서 20km 밖에서 포탄을 날리다 보니 특정 목표물이 있는 장소를 타격하는 게 일반적인 포격 전술입니다. 이를테면 적군의 직결지나 보급로, 적, 포병진지, 지휘소 등을 타격하는 건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한 포병 교리와 큰 차이가 없는데 왜 러시아군은 무너진 것일까요? 그 원인은 통신체계의 확립 부족입니다. 지금의 러시아 일선 포병 부대에는 감시, 정찰 자산을 유기적으로 연결할 통신 장비가 절대적으로 부족했습니다. 쉽게 말해 레이더, 무인기 같은 탐지 장비로 적의 위치를 특정하고 해당 지역에 포격을 날려야 하는데 이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방법이 없으니 정밀한 포격을 날릴 수 없던 것입니다. 게다가 전장관리 체계, 전투지휘 체계 등이 부족해서 막상 포격을 가하더라도 우크라이나군이 재빨리 해당 장소를 이탈해버리면 실시간 추적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러시아군이 이를 제대로 알아채지도 못했습니다. 반면 우크라이나군은 아주 기발한 방법을 사용해서 쪽집게 정밀 포격을 가하고 있는데요. 이 초정밀 포격의 비밀이 바로 드론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드론을 활용해서 탐지, 획득, 추적, 평가, 타격이라는 통상적인 포격 절차를 획기적으로 단축했습니다. 이를 우리 군의 예를 들어 설명하면 통상의 포격 절차는 관측자가 포병대대 사격지휘소, 즉 대대 FDC에 포격을 요청하면 대대 FDC는 목표 지점 근방의 포대 FDC에 포격 준비 명령을 하달합니다. 이후 포대 FDC는 타격을 위한 사격 재원을 산출하고 이를 포대에 전달하는데요. 그러면 포대는 그제야 정해진 좌표로 포격을 가할 수 있습니다. 대략적인 설명만 들어도 굉장히 복잡한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한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하지만 원거리 포격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목표물을 타격하기 위해선 반드시 거쳐야 하는 단계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최악의 경우 아군을 포격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군은 드론을 활용해 관측자 대대 FDC 단계를 파격적으로 생략했습니다. 즉 일선의 포대 FDC에서 드론으로 직접 목표 지역을 확인하고 포격 재원을 산출, 전달, 포대는 이를 바탕으로 곧바로 포격을 가하는 건데요. 이 실시간 관측 포격 덕분에 우크라이나군은 빠르고 정확한 포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정확도 측면에서는 면표적이 아니라 전표적을 노릴 수 있을 정도로 비약적인 상승이 이루어졌는데요. 과거 눈에 보이지 않는 목표물을 타격하는 간접 사격의 일종이었던 포격이 현대전쟁에서는 눈으로 목표물을 직접 보고 타격하는 직접 사격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드론을 통해 명중 여부, 피해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다 보니 기존의 방법보다 훨씬 빠른 수정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덕에 우크라이나군은 소량의 포탄으로도 러시아군에게 개멸적인 타격을 입히는 게 가능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우크라이나군은 전쟁 이전부터 드론 부대를 운영하고 있었고 서방에서도 대규모로 관측 드론을 지원받는 등 드론 전력에서만큼은 러시아를 압도하고 있는데요. 반면 러시아군은 제공권 장악에 실패하면서 러시아 드론은 보이는 족족 우크라이나군에게 격추당하고 있습니다. 이러니 정보력에서부터 크게 차이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즉 포경 사격술에서부터 막대한 차이가 발생하게 되고 러시아군의 포병이 우크라이나군 앞에서 매번 연전연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현대전쟁은 드론 전쟁이라는 말이 결코 헛된 말이 아닙니다. 이는 대한민국 입장에서도 상당히 눈여겨봐야 할 사안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K-77 사격지휘 장갑차에 탑재된 포병 사격지휘 체계인 BTCS를 통해 자동으로 포격 재원을 산출하고 신속한 포격 임무 수행을 기본으로 삼고 있습니다. 또 여기서 더 나아가 K9 자주포에는 이미 BTCS가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혼자서도 포격 재원 산출이 가능합니다. 즉 극단적으로 말하면 K9과 드론을 융합하면 포대 FDC 단계마저 생략하고 일선의 K9 포대에서 직접 포격 재원 산출부터 타격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대한민국 포병은 지금의 우크라이나군과는 비교할 수도 없이 빠르고 정밀한 포격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이 마음만 먹으면 전쟁의 혁신을 일으킨 우크라이나군보다 더 강력하고 신속한 세계 최강의 포병 전력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물론 새로운 포격전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새롭게 개편된 훈련부터 포병 운영 체계까지 모든 걸 바꿔야 합니다. 이는 물론 절대 쉬운 선택이 아닌데요. 하지만 가장 실전적이고 현대적인 포격전을 우크라이나가 증명했듯이 이제는 구식화된 포병 교리가 아니라 새로운 미래 전쟁에 맞는 선진 포병 교리로 바꿔야 할 때입니다. 과연 우리 군의 선택은 무엇일까요?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꺼리튜브입니다. 여러분의 가부나 성원에 힘입어 군사무기에 관심 없는 분들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대한민국의 육해공 군사무기의 숨은 비하 이야기를 책으로 엮었습니다. 하루 종일 검색해도 절대 찾을 수 없었던 비밀스러운 내용을 이제 책으로 만나보세요.